저는 자식이 노후 보험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아들은 제 평온한 노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최지원은 전화 한 통 없이 저 멀리 전라도에 계신 자기 부모님을 대뜸 모셔와서는 제가 평생 써온 안방에 태연하게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작은 방 쓰세요. 저희 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거동도 불편하시잖아요. 안방은 베란다도 있고 볕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돼서 지내시기 편할 거예요.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마치 제 집에 잘못 들어온 불청객처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 늙은이가 평생을 살아보니 결국 저들 눈에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저는 언성을 높이지도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지원 같은 사람과 다투어봤자 저만 우스워진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꽉 잡혀줄 데 하나 없는 아들 김민주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제가 힘을 쏟을 가치조차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날 오후 내 식구가 꿀같은 낮잠에 빠져있는 틈을 타 저는 조용히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들은 제가 잠시 토라져서 동생네 집에 며칠 가 있는 줄 알았을 겁니다. 오갈 데 없어지면 제 발로 다시 돌아와 공짜 가사 도우미이자 현금 인출기 노릇을 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참 순진한 발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숙, 퇴직 전 국어교사로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원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잘못 본 겁니다. 석 달 후, 저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마포의 제 옛집에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공증사무소에 직인이 찍힌 유언장을 꺼내 들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 재산 분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고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려 애쓰던 아들 김민주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얼굴이 새빨개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 집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그제야 깨달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박은숙이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나이 올해 62, 퇴직한 중학교 국어교사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김민준과 단둘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한가로운 나날을 보낼 줄 알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 우진이가 태어난 뒤에도 저는 여전히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부탁으로 그들 집에 들어가 살며 낮에는 손자를 돌보고 밤에는 저녁 식사와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애로운 시어머니와 효심 깊은 며느리가 있는 화목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한 수면 아래에는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젊고 예쁘고 애교 많은 며느리 최지원은 상냥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영악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수시로 사고 피부 관리와 고급 스파를 끊임없이 다니며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집안의 생활비 대부분은 제 연금과 아들의 월급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예의를 차리면서도 문득문득 그 눈빛에 스치는 경멸과 짜증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때면 어머니, 국이 너무 짜요. 요즘은 저염식으로 건강하게 먹어야 해요 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는 손자에게 치킨과 피자를 시켜주곤 했습니다. 또 거실에 놓인 제 돋보기를 보며 어머니, 이 안경은 너무 촌스러워요. 제가 세련된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후로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가함한 사성이라는 말을 되뇌며 그 모든 사소한 일들을 참고 넘겼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 테니까요. 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30평대 아파트는 남편과 제가 평생을 모아 장만한 집으로 시가 1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 이름 석자가 똑똑히 적혀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이 시작하기 힘드니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 집도 넓고 서로 돕기도 좋지 않겠니? 저는 단 한 푼의 월세도 받지 않았고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생활비 상당 부분도 제 연금으로 보탰습니다. 저는 제가 쏟은 정성이 진심 어린 감사와 존중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쯤부터 며느리는 제 앞에서 슬쩍슬쩍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 전라도 시골집이 너무 낡고 습해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대요. 아버지는 다리도 안 좋으셔서 비만 오면 쑤신다는데 거기 병원도 마땅치 않고요. 서울에 며칠 모셔서 바람도 쐬고 몸조리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은 방이 3개뿐이라 우리 3식구가 하나씩 쓰면 딱 맞는데 2분이 더 오시면 어디서 지내며 생활 방식도 다른데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우려를 전했습니다. 지원아,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은 참 예쁘다만 우리 집이 좁아서 2분이 오시면 불편하실 게라. 생활 시간도 다르고 말이다. 며느리는 그때 입을 가리고 웃으며 더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미묘하게 빛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일이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상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주민센터 서예 수업을 마치고 저녁거리를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몇 개와 농산물이 담긴 마대자루 2개가 거실 입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서자 생전 처음 보는 노부부가 늘 제가 앉던 소파에 앉아 집안을 어색하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딱 한 번 뵈었던 며느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는 일부러 꾸민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 팔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 오셨어요. 이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식구가 많아져서 더 좋죠? 어머니 짐은 작은 방으로 옮겨놨어요. 안방은 저희 부모님 쓰시라고요. 연세도 있으시고 조용한 데서 주무셔야죠. 베란다도 있어서 햇볕 쬐기에도 좋고요. 며느리의 명랑한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심장에 박히는 목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상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 너머로 반쯤 열린 안방문을 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제 손길이 닿은 화장대 위에는 낯선 보온병과 약병이 놓여 있었고 제가 애지중지 키우던 난초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제 책과 가족 앨범, 남편의 유품들은 작은 방 구석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뒤에서 제 눈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원이가 착한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착한 마음. 남의 자리를 빼앗고도 저렇게 당당한 게 착한 마음이란 말입니까? 그 순간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한기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최지원과 싸워봤자 철없는 시어머니가 될 뿐이고 김민준에게 따져봤자 아내는 꽁무니를 뺄 게 뻔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팔을 빼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리고는 묵묵히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밖에서는 며느리와 그 어머니가 베란다에 무슨 화초를 심을지 의논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문 안은 제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진 처참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는 바닥에 나뒹굴며 모서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깨진 유리 조각에 베인 듯 아팠습니다. 아들이 들어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확 푸세요.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말할 것 없다. 다 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며느리의 이기심과 아들의 나약함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음이 죽고 나니 다툼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생사를 넘나드는 이별이 아니라
제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도 당신은 제 방을 당신의 장모님께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동네 구경을 나갔을 때 아들도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마 현실을 피하려 PC방에 갔을 겁니다. 저는 작은 방 문을 닫고 조용히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통장, 그리고 아끼는 장신구 몇 점과 모서리가 깨진 액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동생 박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혜야, 나 좀 도와줘. 내일 마포에 있는 내 옛날 집에 가서 청소해줄 가사도우미 좀 알아봐 줄래? 나 거기로 다시 들어가 살려고. 동생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지원이랑 싸웠어. 별일 아니야.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래. 집안의 흉을 동생에게까지 떠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사도우미 업체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작은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서려는데 마침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본 며느리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딜 가세요? 한 집에 살면서 서운한 일도 있는 거죠. 그녀의 말 속에는 저를 달래는 척하면서도 안방을 내줄 생각은 조금도 없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게요. 뒤늦게 돌아온 아들이 당황하며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슬쩍 잡아 끌며 그냥 두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 늙은이가 어딜 가겠어?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 하는 조소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치에 맞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너희는 잘 살아봐라.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타자 눈물 대신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고통도 사라지고 냉철한 이성만 남는 법입니다. 제 옛집은 마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가사도우미 분이 집을 새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햇살과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낡았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가구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제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 서예반에 등록하고 은퇴한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전통 찻집에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과 가슴 답답함이 약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 엄마, 혼자 지내실 만해요.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언제나 내 집에서 아주 편하게 잘 있다. 너희나 잘 챙겨라 라고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들의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제가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동안 며느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며칠 못 버티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그녀의 계획이 틀어졌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며느리는 먼저 아들을 시켜 저를 설득하려다 실패하자 결국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가식적인 안부를 몇 마디 묻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연금도 적지 않으신데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비웃음을 머금고 되물었습니다. 내 부모님을 모셔와 내 방을 차지하고 나를 헌신짝처럼 내쫓을 땐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각은 안 들던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원아, 내 연금은 내 노후를 위한 돈이다. 내가 나한테 상의도 없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야지.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자 며느리는 제 험담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제가 옹졸하고 속이 좁다며
젊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야 한다고 훈계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친척에게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했고, 며느리 편을 드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며느리가 안 됐으면 당신들이 돈이라도 보태주지 그래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몇 번의 날 선 반박의 잔소리 전화는 줄어들었지만 저는 이 일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계획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이웃들에게서 며느리가 저에 대해 불평했던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부양 의무, 재산 분할,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자문도 구했습니다. 싸움을 걸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를 마련해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간은 흘러 2달이 지났습니다. 제 예상대로 공짜 가사도우미와 현금 인출기를 잃은 아들 내외의 삶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했고 장인, 장모와의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한 갈등도 커져만 갔습니다. 집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몹시 지쳐 보이는 아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울먹이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횡포와 생활고에 지친 아들은 결국 제게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돌아오세요. 아니면 돈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이러다 우리 집 정말 끝장나겠어요.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실망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 길은 내가 선택한 거다. 며느리가 나를 작은 방으로 내쫓을 때 내가 오늘의 반만큼이라도 용기를 내서 나를 변호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게다. 너는 침묵을 선택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내 몫이다. 그리고 돈은 단 10원도 빌려줄 수 없다. 제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았지만 이 독한 약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른 마음은 병을 키울 뿐입니다. 아들을 돌려보낸 후 저는 다시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게, 나 유언장을 작성해야겠네. 내 재산에 대한 계획을 새로 세우려고. 은수가, 정말이냐? 그래, 결심했다. 제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제 명의의 재산은 송파구 아파트, 시가 10억 원 이상와 지금 사는 마포의 작은 아파트, 시가 5억 원, 그리고 수천만 원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모두 남편과 제가 평생을 아끼고 모은 피땀 어린 결실입니다. 과거에는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손자 우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정이 있기에 총 재산의 10%를 교육 신탁기금으로 설정하여 동생에게 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우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교육비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돕는 데 쓰는 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아들 내외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증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공증인의 확인을 거친 법적 효력을 지닌 유언장을 손에 쥐었을 때 제 손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날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사뭇 강경했습니다. 며느리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해봤는데요. 어머니는 이 작은 집에서 혼자 사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는 송파구 집은 민준 씨 명의로 이전해주세요. 저희가 오래 살았고 우진이 학교도 그 근처니까요. 그 집은 당연히 저희 거예요. 그 뻔뻔하고 당연하다는 태도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화를 내는 대신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오너라.
마침 나도 너희에게 할 말이 있었다. 그들은 제가 드디어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어주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갈색 서류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저는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내가 서명하고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이 들어있다. 유언장이요. 두 사람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이 서렸습니다. 엄마, 왜 유언장을 쓰셨어요? 아들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법이니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겠니? 저는 유언장의 핵심 내용을 구두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유언에 따라 내가 죽은 뒤 내 명의의 모든 재산, 즉 너희가 사는 송파구 집과 내가 사는 이 집, 그리고 모든 예금과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것이다. 첫째, 총 재산의 10%는 손자 김우진의 교육 신탁기금으로 조성하여 내 동생 박은혜가 관리한다. 우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원금에는 절대 손댈 수 없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저는 그들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90%는 내가 지정한 자선단체인 서울시 청소년 발전기금과 서울시 노인복지 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제게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기부라고요? 어머니, 미치셨어요. 어떻게 전 재산을 남 좋은 일에 다 써요. 민준 씨는 어쩌고요? 어머니 외아들이잖아요. 아들 역시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저희더러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들의 발악에도 저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잔인하다고? 너희가 나를 작은 방으로 내쫓고 내 남편의 유품을 쓰레기처럼 처박았을 때 누가 더 잔인했지? 지원아,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좋다만 내 집에 얹혀 살면서 내 돈까지 내 효심의 대가로 치르라고 강요할 권리는 너한테 없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웃이 보내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험담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우, 짜증 나 죽겠어. 그 영감탱이 연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꽉 쥐고 안 노는지 몰라. 어차피 다 우리 건데? 며느리는 당황하더니 이내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저희가 어머니 노후를 책임질 건데 그 정도 재산은 당연히 저희 몫이죠. 나중에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저는 경멸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에게 내 노후를 맡기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겠다. 내 돈을 물에 던져버릴지언정 너희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엄마, 아들이 감정에 호소하려 들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가족. 너희가 나를 내쫓던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정은 이미 끝났다. 이제 와서 정을 논하기엔 너무 늦었어. 회유와 협박이 모두 통하지 않자 그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제 다리를 붙잡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고 며느리도 옆에서 잘못했다며 울먹였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돌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내가 준 기회를 걷어찬 건 바로 너희 자신이다. 내 용서를 받고 싶다고? 미안하지만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 저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내 말은 끝났다.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들이 허둥지둥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어떤 쾌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마침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척들을 동원해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기한 내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삶을 살았습니다. 주민센터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SNS에 제주도 여행 사진을 올리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적인 압박에 그들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은 이웃들의 눈총과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조용히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버팀목이 사라지고 경제적 압박에 직면하자 아들과 며느리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가 남은 재산을 빼돌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둘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 기일 이틀 전 그들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각자 제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외곽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집을 되찾은 후 간단히 수리하여 새를 놓았습니다. 그 월세 수입으로 제 노후는 한층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심은 쓴 열매는 결국 자식이 거두는 법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구원자가 될 의무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몇 달 뒤 주말 오후에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늙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거나 애원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전마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은 자리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며 참회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다 듣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내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우리는 피를 나눈 모자 사이인 건 변하지 않아.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한 행동은 우리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렸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여도 그 흔적이 남는 법이다. 나는 너를 아들로 인정하겠지만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필요하다. 더 이상 내가 내 바람막이가 되어줄 거라 기대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저는 아들에게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시련을 겪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흘러 제 삶은 평온과 자유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서예 실력을 키우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연구하고 함께 춤을 추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내년 봄에는 다 같이 남도 여행을 가기로 계획도 세웠습니다.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넉넉한 지갑, 좋은 친구들, 그리고 아무런 걱정 없는 삶,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노후였습니다. 공증을 마친 유언장은 제 서랍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제가 후원하는 자선, 재단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봅니다. 제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아이들의 웃음과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깊은 만족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는 가끔 제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들려줍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경험을 통해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재산과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을 마음 편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